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따랐던 식단, 운동, 영양제 등 대부분의 건강 조언은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몸을 위해 쓰인 것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숨기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전신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일반적인 짧은 진료 시간 내에는 이를 설명할 체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몸이 그저 더 빨리 늙는 게 아니라 운영 체제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45세 때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주던 규칙들은 이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0세 때 효과를 보았던 운동 습관은 지금도 효과가 있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사항으로 여겨왔던 수면은 어떨까요? 65세 이후에 잠을 거르는 것은 매일 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로 뇌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 뇌, 대사, 호르몬, 근육 등 우리 몸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아무도 다루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시스템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겉핥기식 조언이 아니라 실제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신 연구 결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65세가 될 때쯤이면 심장은 대략 30억 번을 뛰었습니다. 30억 번 말입니다. 그리고 그 30억 번의 박동은 여러분의 연례 건강검진에서는 거의 잡아내지 못하는 변화를 심장에 일으켰습니다. 65세 이후의 심장에 대해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근육 세포는 태어날 때 이미 분열을 거의 멈추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은 여러분과 나이가 똑같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손상을 축적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벽은 두꺼워집니다. 반드시 질병이나 고혈압 때문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축을 반복해온 단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두꺼워짐은 이완기 기능 장애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피를 밖으로 효율적으로 뿜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축기 기능 장애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소리 없는 전염병은 그 반대입니다. 심장 근육이 뻣뻣해져서 심박동 사이에 제대로 이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축이 일어나기 전에 피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심초음파 검사에서 보는 기본 수치인 심박출률이 완전히 정상으로 보여도 여러분의 심장은 실제로는 한 번 뛸 때마다 정상보다 적은 양의 피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기들은 매일 몇 초마다 필요한 산소, 포도당, 그리고 모든 영양소를 덜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정상이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이제 동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심장이 뛸 때마다 늘어났다가 탄력 있게 되돌아오게 해주는 동맥벽 내부의 탄력 조직은 40대부터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이는 측정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문서화된 문제가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동맥 경직도라고 합니다. 2023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후의 동맥 경직도는 콜레스테롤보다도 안정시 혈압보다도 더 강력한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예측 지표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대부분의 수치들보다 더 중요한데도 이 수치는 거의 검사되지 않습니다. 뻣뻣해진 동맥이 단순히 심장병 이상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뿜어낼 때 유연한 동맥벽은 그 압력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동맥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맥이 뻣뻣해져서 늘어나지 못하면 그 압력의 파동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매일, 수년 동안 여러분의 뇌, 신장, 눈을 더 강하게 때리게 됩니다. 이제 동맥 경직도는 단순히 심혈관 질환이 아니라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기계적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심장 박동이 뇌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또한 압수용체 감수성 저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압수용체는 동맥벽 내부에 박혀있는 압력 센서입니다. 일어설 때, 고개를 돌릴 때, 자세를 바꿀 때마다 실시간으로 혈압을 조절해주죠. 65세가 넘으면 이 센서들이 둔해집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일어서면 원래 그래야 하는 시간보다 아주 잠깐 더 길게 혈압이 떨어집니다. 만약 이를 바로잡으라는 신호가 늦게 도착하면
눈앞이 아찔해지고 비틀거리며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낙상의 상당 부분은 자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단 하나의 메커니즘, 즉 둔해진 압력 센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혈관벽 내부에 플라크가 쌓이는 죽상 동맥경화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65세가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플라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플라크의 총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플라크의 성질이 문제입니다. 안정적이고 석회화된 플라크는 그 자리에 머물며 혈관을 좁게 만들지만 파열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신장 전문의들이 취약한 플라크라고 부르는 부드럽고 지질이 풍부하며 염증이 있는 플라크는 아무런 경고 없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파열되는 순간 몇 초 만에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심혈관 사건은 점진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영상 검사에서는 완전히 안정적으로 보였던 플라크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플라크를 불안정하고 파열되기 쉽게 만들까요? 바로 염증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모든 섹션에서 이 단어가 반복될 것입니다. 염증은 65세 이후 무너지는 모든 신체 시스템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보다 심혈관의 노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수치가 있는데 거의 아무도 이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박 변이도, 즉 HRV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뛸 때마다 박동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건강한 심장은 메트로놈처럼 똑같이 뛰지 않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생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미세하게 변동합니다. 이러한 변이성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시스템인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심박 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유연하고 회복력이 좋으며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심박 변이도가 낮다는 것은 신경계가 경직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뜻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심박 변이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심박 변이도는 심혈관 질환, 대사기능장애,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의 강력한 예측 지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치는 여러분의 회복 상태를 추적합니다. 아침에 측정한 심박 변이도가 만성적으로 낮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전날의 신체적, 심리적, 염증성 스트레스로부터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5세 이후 심박 변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운동, 양질의 수면, 호흡법과 느린 호흡 연습, 찬물 노출, 그리고 무엇보다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도 나이가 들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는 다른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훈련에 반응합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면 매일 아침 심박 변이도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신경계와 심혈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의 전기 시스템입니다. 심장은 정밀한 전기 신호에 의해 작동합니다. 이 신호는 각 심방과 심실이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타이밍에 수축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65세가 지나면 심장의 자연적인 맥박 조정기 역할을 하는 동방결절에서 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전달하는 전도 경로에는 섬유화라고 불리는 작은 흉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신호가 느려지고 왜곡됩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부정맥이 극적으로 흔해지는 이유입니다. 심장의 윗부분에서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신호가 발생하는 심방세동은 80대 이상의 약 10%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두근거림도 호흡 곤란도 없이 심장은 조용히 엇박자로 뛰면서 동시에 뇌졸중 위험을 4-5배나 증가시킵니다.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파르르 떨게 되면 그 안에 피가 고이기 때문입니다. 고인 피에서는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혈전은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은 발견되지 않은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3명 중 1명 말입니다. 최신 스마트워치로 손목에서 단 30초만 측정하면 잡아낼 수 있고 발견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말이죠. 65세의 뇌는 40대 때의 뇌와 같은 장기가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변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뇌의 노화가 주로 신경세포를 잃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신경세포가 줄어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직선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잃고 있는 것은 신경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신경세포 간의 연결입니다. 시냅스, 뇌의 신경회로,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기술, 간직하고 있는 모든 기억,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 특성, 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그 연결망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연결들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용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정확히 묘사하는 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왜 사람들이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 백질의 손상입니다. 백질은 신경섬유를 감싸고 있는 절연체인 미엘린 수초를 말합니다.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초는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65세 이후 미엘린 수초가 얇아지기 시작하면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지능이나 기억력, 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측정 가능한 인지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정보 처리 속도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구형 프로세서에서 최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느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연구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뇌에는 뇌 전용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깊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우리 뇌세포는 정상 부피의 최대 60%까지 쪼그라듭니다. 세포가 줄어들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에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그 통로를 통해 밀려 들어와 우리가 낮 동안 머리를 쓰는 사이 뇌에 쌓인 대사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씻어냅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플라크를 형성하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스스로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오직 잠을 잘 때만 작동하는 생물학적 식기세척기인 셈이죠. 65세가 지나면 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최대 40%까지 떨어집니다. 뇌는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지만 매일 밤 청소해내는 양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2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관찰하여 2021년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대와 60대에 지속적으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 더 높았습니다. 수면 부족 자체가 치매를 직접 유발해서가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글림파틱 시스템이 세척 주기를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매일 밤 매년 쌓이다가 결국 임계점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의 유지보수 작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을 선택 사항처럼 여기며 잠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도파민의 감소입니다. 도파민 생성량은 40대부터 10년마다 약 10%씩 떨어집니다. 65세가 되면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이라고 하면 쾌락이나 보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도파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추진력, 행동을 시작하는 능력, 작업 기억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관장합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노화로 인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흥미가 줄어들고 주도성이 떨어지며 미래의 가능성을 작게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성격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드셨어. 어머니가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으셔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신경화학적 결핍이며 이는 많은 경우 생물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뇌에 관해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뇌세포를 위한 기적의 비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냅스 연결의 성장을 촉진하고 손상될 위험에 처한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뇌가 스스로 물리적인 회로를 다시 구성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BDNF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지만 신경과학 전체를 통틀어 이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단 한 번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몇 시간 내에 해마에서 BDNF 수치가 급증합니다.
수개월 동안 꾸준히 훈련하면 70대 노인의 경우에도 MRI 스캔상에서 해마의 부피가 물리적으로 커지고 새로운 뇌 조직이 자라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70대에 가지고 있는 뇌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뇌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생각해보지 못한 청력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2020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의 치매예방위원회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12가지 위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목록에서 교정할 수 있는 단일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방치된 청력 손실이었습니다. 전 세계 치매 발병 원인의 약 8%를 차지했습니다. 신체활동 부족이나 흡연보다도 더 가장 큰 단일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의 약 20%만이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이 문제의 진짜 위험성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력은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력은 감각 정보를 뇌로 직접 전달하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좁아졌는데도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엄청나게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인지적 과부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뇌의 위축을 오히려 가속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 뭔지 압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체중 관리가 그렇게 훨씬 더 힘들어질까요? 왜 식사량을 줄여도 체중계 눈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사실 보세 때는 완벽하게 통했던 방법들이 왜 지금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을까요? 보통은 신진대사가 느려졌기 때문이니 적게 먹고 더 움직이라는 뻔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그 방식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가 밝혀낸 실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연구자들조차 놀란 사실이죠. 2021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는 29개국 6,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모든 연령대의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십 년간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데만 소비되는 칼로리인 기초 대사량은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신진대사가 의미 있게 느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사량이 1년에 약 0.7%씩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공급받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가져와서 우리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에너지 화폐인 ATP로 변환합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심장박동은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한 ATP로 작동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미토콘드리아도 늙습니다. 숫자도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지며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지면서 적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세포 손상은 더 커지는 여러분 몸의 모든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앙과도 같은 조합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세포는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65세 이후의 인슐린 저항성은 너무 흔해서 연구자들은 점점 더 이를 질병이라기보다는 노화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45세 때는 정상적인 혈당 반응을 일으켰던 똑같은 식사가 65세에는 훨씬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췌장은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는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이는 직접적으로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세포 노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된 자가 증폭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장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복강 내부, 간, 신장, 장 주변에 빽빽하게 쌓인 지방 말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남는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내장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이것은 전체 체중과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고 허리둘레가 정상이어도
스캔을 해보면 위험한 수준의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수없이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수동적인 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제멋대로 행동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신호를 혈류로 직접 뿜어냅니다.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쉬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화학 물질의 점적 주사는 65세 이후 발병률이 급증하는 모든 주요 만성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인지기능 저하, 특정 암 등 말입니다.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개별장기의 고장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복부 내부와 장 주변에 쌓인 지방이 주로 유발하는 염증이며 이 모든 것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장 속에 살고 있는 약 38조마리의 박테리아,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65세 이후 다양성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염증을 조절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익균들이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를 덜 유익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들이 채우게 됩니다. 2022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과학 저널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은 식단 그 자체보다 대사 건강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장내 세균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먹는 전형적인 서구식 식단은 이를 극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정기검진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는 대사적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간은 대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약을 걸러내고 호르몬을 대사하고 염증 물질을 처리하고 식사 사이의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 소화를 위한 담즙을 생성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동시에 해냅니다. 65세가 넘으면 간의 혈류량은 약 40% 감소합니다. 처리 능력이 40%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약물 복용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55세 때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던 용량이 70세에는 혈류의 독성 수준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약이 변해서가 아니라 간이 예전과 같은 속도로 약을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60세 이상 성인의 약 40%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술 때문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 내장 지방 축적,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간에서 한데 뭉쳐 발생합니다. 간세포 내부 자체에 지방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염증이 따라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조용히 심혈관 질환과 대사 기능 장애를 가속화시키며 어떤 경우에는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간경변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대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바꿀 필요도 없이 그저 언제 먹을지만 바꾸면 됩니다. 시간 제한 식사, 즉 하루 식사 시간을 8에서 10시간 안으로 압축하는 것은 우리 세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유발합니다.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진정한 공복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세포는 이 자체 정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세포는 손상된 단백질, 기능이 떨어진 세포 소기관, 세포 찌꺼기를 분해하고 재활용합니다. 여기에는 잠시 후 이야기할 아주 중요한 노화세포도 포함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시간 제한 식사는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도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내장 지방 수치를 줄이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생물학적 변화를 만들고 그 생물학적 변화가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65세 이후의 호르몬 변화는 사람들이 무심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겨버리는 거의 모든 불만의 진짜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로, 50대에는 없었던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 감정의 기복,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변하는 체형,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느낌. 이 모든 것에는 호르몬이라는 지문이 묻어 있지만 거의 측정되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부터 매년 약 1%씩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65세가 되면 평균적인 남성은 젊었을 때 가장 높았던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약 30에서 40%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동화 호르몬, 즉 근육과 뼈를 합성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를 거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속도가
남성보다 훨씬 더 가파릅니다. 고령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직접적으로 근육 손실, 골다공증,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감정의 불안정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대중들의 인식 속에 남성 호르몬으로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증상이 테스토스테론 부족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데도 거의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고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도 말이죠. 65세 이후의 낮은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삶의 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이렇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직접적인 동화작용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근육세포에게 수리하고 재건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운동 후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뼈는 더 빨리 얇아집니다. 내장 지방은 더 쉽게 쌓입니다. 염증 경로는 만성적으로 더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여러분을 느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구조적인 쇠퇴를 연쇄적으로 일으켜 앞서 살펴본 심혈관 및 대사 시스템의 문제로 다시 피드백을 보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때 정점을 찍고 그 후 길고 느린 감소를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성인 시절 정점일 때보다 대략 70에서 80% 정도 더 낮은 성장 호르몬 수치를 갖게 됩니다. 70에서 80%나 말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조직 복구, 지방 대사, 콜라겐 합성, 피부 건강, 회복 속도, 그리고 수면의 질을 관장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사라지면 이 모든 기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65세 이후에 상처가 더 늦게 낫는 이유, 피부가 얇아지는 이유, 예전에는 하루면 회복되던 운동이 이제는 3일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방출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자극은 바로 깊은 서파 수면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도 깊은 서파 수면 중에 작동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65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조직 복구가 느려지고 회복이 길어지며 수면의 질은 더욱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면 뇌는 스스로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뇌가 청소를 멈추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생물학적 시스템들이 서로를 끌어내리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수면 습관 하나라는 고칠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되어 한 시스템이 다음 시스템을 연쇄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인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 코르티솔은 매일 정확한 곡선을 그립니다. 잠에서 깬 직후 첫 1시간 동안 급격히 솟아올라 맑은 정신, 에너지, 그리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히 감소하여 밤이 되면 바닥을 쳐서 몸이 회복하고 뇌가 청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65세 이후에는 이 리듬이 평평해집니다. 아침에 코르티솔 분비 급증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반면 밤 시간에 코르티솔 기본 수치는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에 제대로 긴장을 풀고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에너지가 없고 밤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밤에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 직접적인 독이 됩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야간 코르티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마를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뇌 스캔 영상에서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어떻게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하는지 해부학적으로 증명된 경로 중 하나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많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있습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TSH 검사에서 명확하게 나타날 만큼은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 증상은 65세 이상 성인의 약 15에서 20%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평생 진단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표준 TSH 범위는 이미 갑상선 기능이 최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인구 평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는 피로, 브레인 포그, 추위 타기, 체중 증가, 변비,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단지 나이 탓으로 치부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잠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직 누군가가 올바른 수치를 측정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때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심장, 뇌, 대사, 호르몬, 이 모든 것들이 근육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극적으로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 문제를 해결하면 극적으로,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좋아집니다. 근육은 단지 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노화과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해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골격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사기관입니다. 식사 후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주요 장소입니다.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는 자체 호르몬을 만들어내어 염증, 인지기능, 지방대사, 면역활동을 조절합니다. 근육은 통신기관이자 신호를 주고받는 허브입니다. 그런데 65세 이후 연구자들이 우려스럽다고 표현할 만큼 빠른 속도로 여러분은 이 근육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용어로는 근감소증, 즉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30대 이후 10년마다 3에서 5%의 근육량을 잃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그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60대 중후반이 되면 연간 근육 손실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70대 노인은 젊은 성인 시절 절정기 때 가지고 있던 근육량의 20에서 30%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지 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의 종류가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힘, 속도, 그리고 순간적인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제2형 근섬유, 즉 속근을 우선적으로 잃게 됩니다. 지구력을 담당하는 제1형 근섬유, 즉 지근은 나이가 들어도 훨씬 더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위험한 패턴을 만듭니다. 노인들은 긴 거리를 걷는 것은 여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력을 담당하는 제1형 근섬유 덕분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순발력을 담당하는 제2형 근섬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전 0.5초의 순간에 빠르게 힘을 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70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1년 사망률이 약 25%에 달합니다. 65세 이후에 고관절이 부러진 사람 4명 중 1명은 12개월 이내에 사망합니다. 골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뒤따르는 연쇄 반응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폐렴이 오고 수술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사건이 발생합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몸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수년 동안 방치된 속근의 손실이 결정적인 그 0.5초의 순간에 반응할 능력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운동신경과 근육섬유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신경-근육 접합부 문제도 있습니다. 65세 이후 이 접합부는 퇴화합니다. 개별신경과 근육의 회로인 운동단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고립된 근육섬유 중 일부는 이웃한 운동단위에 입양되어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위축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노년기에 힘이 빠질 때 손발이 떨리고 동작이 부정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근육을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골밀도는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에는 균형이 바뀝니다. 뼈를 생성하는 속도보다 흡수하는 속도가 약간 더 빨라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그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폐경 후 첫 5년 동안 매년 최대 2%의 골밀도가 손실됩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70세 이상 남성 4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여성의 질환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은 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뼈는 조용히 얇아지고 있으며 무언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발견되지도 치료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반론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에 반응합니다. 어느 연령대에서나 말입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된 연구를 보면 단 8주간의 점진적 저항 훈련만으로도 근육의 크기와 근력이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할 정도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80대 노인들이 단 8주 만에 말입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는 세포 수준의 기계장치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휴면 상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자극을 꾸준히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근육이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속드렸던 연례의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이 영상에서 다른 모든 시스템들이 퍼즐처럼 맞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뇌, 대사,
호르몬, 근육이 각자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같은 근본 원인에서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노화 과학자 클라우디오 프란체스키가 만든 용어인 인플라메이징, 즉 염증성 노화입니다. 인플라메이징은 노화하는 면역 체계를 정의하는 만성적인 저등급 무균성 염증을 말합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점차 이 인플라메이징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빨리 늙는지를 결정하는 마스터 조절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두 가지 기본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광범위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선천 면역이 초기 대응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좀 더 느린 적응 면역이 장기적인 방어를 담당합니다. 젊고 건강한 면역 체계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엄격하게 조절됩니다. 염증이 활성화되고 제 할 일을 다 마치면 스위치가 꺼집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끄기 스위치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선천 면역 체계는 영구적으로 희미하게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당장 급성 질환으로 몸져 놓을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극적으로 눈에 띌 정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장기, 동맥, 뇌, 장점막, 근육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직 손상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매일 조용히 깎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라메이징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세포 노화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를 복사합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보호캡은 복사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분열을 충분히 반복하고 나면 결국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서 더 이상 안전하게 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세포가 생물학적 한계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이렇게 벽에 부딪힌 대부분의 세포들이 세포사멸이라는 깔끔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파괴됩니다. 그러면 면역체계가 그 잔해를 치웁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청소 시스템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벽에 부딪힌 세포들은 분열을 멈추지만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채로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 칵테일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세포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좀비 세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할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좀비 세포들은 자신의 상태를 이웃한 건강한 세포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염증성 칵테일, 과학자들은 이를 노화연관 분비표현형 줄여서 사스프라고 부릅니다. 이 사스프는 근처에 있는 세포들마저 노화세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전염입니다. 하나의 좀비 세포가 더 많은 좀비 세포를 만들고 그것이 또 더 많은 좀비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청소해야 할 면역체계는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결국 면역세포들 자체도 노화세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노화된 면역세포들은 노화된 일반 조직세포들을 치울 수 없고 그 노화된 세포들은 계속해서 염증 물질을 뿜어내어 여러분의 장기들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노화의 엔진입니다. 미스터리가 아니라 문서화되고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동료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명백한 메커니즘입니다. 동물 모델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세놀리틱스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이 노화 세포들만 선택적으로 제거했을 때 그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건강 수명이 연장되었고 장기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노쇠함이 감소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중년주의 노화 세포를 제거했더니 건강한 수명이 30%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메이오 클리닉은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광범위하게 발표해왔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학계의 합의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화세포의 축적이 인체 생물학적 노화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노화세포가 쌓이는 속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현저히 줄여주는 생활습관 교정법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규칙적이고 강도 높은 운동, 특히 저항성 운동은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시간 제한 식사는 초기 단계의 노화세포를 포함하여 세포 찌꺼기들을 분해하는 자체 정화 과정인 자가 포식을 유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면 세포가 노화로 넘어가는 세포 손상 속도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노화 메커니즘 앞에서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잠깐 숨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영상이 그저 듣기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생물학적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들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다룬 모든 단일 시스템, 심장, 뇌, 대사, 호르몬, 근육, 면역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조치에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훑어본 생물학적 사실들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지도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연구 결과가 실제로 지시하는 행동 지침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뻔한 조언이 아니라 철저히 생물학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첫째, 저항성 운동은 65세 이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요가도, 걷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가치가 있지만요. 점진적으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저항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단 하나의 개인만으로 근감소증, 골밀도 감소, 인슐린 저항성,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내장지방, 그리고 염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방출되는 마이오카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약물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학적 타깃을 동시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유효 복용량입니다. 만약 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 도구를 완전히 방치해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65세 이후 단백질 필요량은 45세 때와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근육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인 근육 단백질 합성은 나이가 들면서 둔해집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얻었던 동화작용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매 식사마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 결핍을 막기 위해 설계된 표준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노화 방지에 최적화된 양입니다. 그리고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식사 때나 운동 직후에 30에서 4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떠도는 낭설이 아닙니다. 동료 학자들의 검토를 거친 엄밀한 과학입니다. 셋째, 수면은 회복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기반 시설 그 자체입니다. 65세 이후의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기억을 통합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특히 깊은 서파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음주, 늦은 야식, 불규칙한 취침 시간,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이 모든 것들은 깊은 수면을 극도로 억제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 주말을 포함해 일관된 취침 및 기상시간, 시원하고 어두운 침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절대 금주. 이것은 단순한 생활습관 조언이 아닙니다. 뇌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넷째, 단순한 기본대사 검사가 아닌 제대로 된 호르몬 패널 검사를 받으십시오. 총 테스토스테론, 유리테스토스테론, DHEA 황산염, 하루 4번 코르티솔 수치 곡선 검사, 성장 호르몬을 추적하는 IGF-1, 유리T3, 유리T4, 갑상선항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체내 호르몬 지형을 실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혈액 검사 항목들입니다. 이것 없이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호르몬 변동이 심한 시기를 완전히 눈을 감은 채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도 없이 에너지, 식단, 운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염증 수치를 직접 측정하십시오. 고감도 CRP, IL6 같은 표준 마커들은 비용도 저렴합니다. 어떤 의사든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감도 CRP 수치가 리터 당일 밀리그램을 넘는다면 여러분은 만성적인 염증 과부하 상태에서 몸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초가공식품 섭취 중단,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증가, 시간 제한, 식사 실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적극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촉발된 코르티솔은 인플라메이징을 주도하는 바로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기분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좀비 세포의 축적과 조직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여섯째, 마이크로바이옴에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십시오. 매일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캐피어, 김치, 살아있는 유산균이든 플레인 요구르트, 사워크라우트, 된장. 2021년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0주 동안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했더니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11가지의 다른 염증 마커들이 감소했습니다. 11가지나 말입니다. 그것도 발효식품 하나만으로 동시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65세 이상 성인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높이고 전신 염증을 낮추는 것과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내 세균들은 매일매일 인플라메이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투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넣는 음식이 바로 그 투표 용지입니다. 7째, 십자말풀이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움으로 뇌에 도전하십시오. 십자말풀이는 이미 존재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회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복잡한 기술 익히기, BDNF의 생성과 신경 가소성을 이끌어내는 자극은 도전이 결합된 새로움입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이 점진적 과부하에 반응합니다. 뇌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도록 강제하십시오. 새로운 배선을 억지로 연결하십시오. 왜냐하면 65세의 뇌 구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8째, 심폐체력이 여러분이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건강 지표일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콜레스테롤도, 혈압도, 심지어 혈당도 아닙니다.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최고 강도의 운동을 할 때 심장과 폐가 일하는 근육에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수치는 그 어떤 수치보다 사망률을 잘 예측합니다. 12만 명 이상을 추적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낮은 심폐체력은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사망에 이르는 더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습니다. 체력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15% 높은 것도 2배 높은 것도 아닙니다. 5배입니다. 그리고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은 훈련에 반응합니다. 심지어 70대에도 12주간의 체계적인 유산소 운동은 의미 있는 개선을 만들어냅니다.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분명히 숨이 차는 지속적인 노력, 즉 존투 훈련이 유산소 체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 접근법입니다. 일주일에 2~3시간의 존투 훈련과 한두 번의 짧고 강도 높은 인터벌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를 생물학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9째, DHEA 호르몬입니다. 아무도 이 호르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신에서 생성되는 DHEA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모두를 만드는 전구체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20대 중반에 정점을 찍고 70세가 되면 정점 대비 약 80%나 떨어집니다. DHEA는 직접적인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조직을 손상시키는 효과를 상쇄해주고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DHEA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코르티솔 시스템을 제어하던 생물학적 브레이크가 약해집니다. 코르티솔의 파괴적인 효과에 맞설 대항마가 사라지는 것이죠. 면역 체계는 또 다른 조절 기능을 잃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DHEA, 이 황산염 검사는 표준적이고 저렴하며 어느 병원에서나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거의 처방되지 않습니다. 10번째, 이것은 이 목록의 그 어떤 것만큼이나 확실한 연구로 뒷받침되는 항목입니다. 바로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동일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인류 번영에 관한 사상 최장기 연구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일관되게 건강한 노년을 예측하는 단 하나의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재산도, 학력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50대에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 80대에 훨씬 더 좋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염증 마커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인지 능력의 저하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일 담배 15개비 말입니다. 65세 이후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대사 및 면역학적 문제입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삶의 부가적인 액세서리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삶의 구조 자체로 만들었고 일상적인 루틴, 커뮤니티,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 안에 단단히 내재시켰습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사회적 세계가 좁아졌다면 그 축소는 혈액 검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시스템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증거가 확실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감을 주는 명언이 아닌 실제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세계 5대 블루존 지역에서 연구자들은 공통된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과 대조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육과 뼈에 부하를 주는 매일의 신체 활동, 거의 가공되지 않은 다양한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 선택이 아닌 일상생활의 중심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 명확한 목적의식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도전, 그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이것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심장, 뇌, 대사, 호르몬, 근육, 면역 체계를 동시에 직접적으로 치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수준에서 그 원리를 실제 설명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장 훌륭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 즉 80대에도 날카로운 정신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진정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월한 유전자를 최고의 무기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행동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하는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신호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도 신호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지 안 드는지도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지 아니면 배움을 멈추는지도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방치하는지도 신호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물학 시스템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 이후에는 그 신호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똑같은 입력값이 더 이상 똑같은 결과값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운영체제 자체가 변했다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그 안내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또는 65세가 넘은 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건강하게 잘 나이 드는 것과 병든 채로 늙어가는 것의 차이는 종종 결정적인 순간에 도착한 단 하나의 정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바로 그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시스템 중 특정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코르티솔 불균형의 원인, 60대 이후 수면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법, 65세 이상을 위해 연구로 입증된 구체적인 저항성 훈련, 프로토콜에 대한 전체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